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범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멸치볶음, 가지나물, 된장찌개, 그리고 고등어 한 토막. 하지만 공기 속엔 뭔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아 있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집안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내 앞에 놓인 반찬 하나로 향했다. 이게 뭐냐?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오늘 새로 배운 레시피예요. 간을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밥상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집혔다. 된장찌개의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그 위에 고등어 살이 흩어졌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나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길게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주워들었다. 흩어진 밥알 하나하나를 모으며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따뜻한 된장 냄새와 함께 뭔가 오래된 슬픔이 코끝을 찔렀다.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싱크대 위엔 엎어진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고요한 집안엔 냉장고의 윙 소리만이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숨소리처럼 길게 이어졌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텔레비전을 켜두었다. 화면 속 웃음소리가 허공을 메웠지만 그 소리는 우리 집의 공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결혼한 지 6년째였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나를 딸처럼 대해주셨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고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회사를 옮기고 나는 아이를 잃은 그해 이후로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마치 나를 탓하는 듯한 시선. 아이를 지키지 못한 며느리라는 죄책감이 내 가슴 깊이 뿌리내렸다. 그래서 그녀가 아무리 날카로운 말을 해도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참을 줄 알아야 해.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었다. 그것이 한국의 오래된 가르침이었다. 남의 집에 시집 왔으면 입 다물고 견뎌야 한다는 말. 나는 그것이 사랑의 다른 형태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뒤집힌 밥상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인내는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자 나는 식탁 위를 정리했다. 엎어진 밥상을 다시 세우며 손끝으로 나무의 결을 느꼈다. 남편이 대학 시절 직접 만든 테이블이었다. 손잡이 부분엔 아직도 미세한 흠집이 남아 있었다. 그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시작이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식탁 아래엔 작은 쌀알 하나가 굴러다녔다. 그걸 주워들며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그 한 알이 마치 우리 가족의 남은 온기 같았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미 식어버린 온기.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창문을 조금 열자 멀리서 강아지 짖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 속엔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어쩐지 눈물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바람 속에 마지막 희미한 희망을 걸었다. 언젠가 이 식탁 위에 다시 웃음이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날의 상처는 이미 예고된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새벽, 부엌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다. 식탁 위에는 말라붙은 된장찌개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밤새도록 닦아냈지만 나무 틈새에 스며든 국물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냄새는 마치 지난밤의 기억처럼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물을 끓이고 밥솥의 뚜껑을 열었다. 김이 피어오르며
따뜻한 쌀 냄새가 퍼졌다. 그것은 어릴 적 어머니의 부엌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였다. 내 어머니는 늘 말했다. 밥은 사람의 마음으로 짓는 거야. 그래서 나는 결혼 후 매 끼니마다 정성을 다했다. 새벽마다 밥을 안 치고 된장을 풀고 국을 끓였다. 그것이 며느리로서의 도리이자 내 하루의 의미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성이 누군가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밥에는 마음이 담긴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밥상은 왜 항상 차가웠을까?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다.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니. 대답 대신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물을 끓였다. 그 사이 공기엔 묘한 긴장이 흘렀다. 어제의 일은 마치 없던 일처럼 아무 말도 없었다. 그것이 더 아팠다. 용서보다 무관심이, 화보다 침묵이 더 깊이 배어드는 법이다. 나는 조심스레 고등어를 다시 구웠다. 팬의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불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생선 냄새는 어쩐지 슬펐다. 시어머니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대신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음식 맛을 몰라. 그 한마디가 내 손끝을 멈추게 했다. 그 말에는 어제의 분노가 아닌 묘한 피로가 섞여 있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라고 짧게 말했다. 나는 그 목소리에서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무게를 평생 안고 살아왔다. 어느 한쪽도 편들지 못하는 남자들의 슬픔, 그건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위로가 되진 않았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은 이 집안에선 늘 가장 사치스러운 감정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싱크대에 올렸다. 그리고 평소처럼 손에 장갑을 끼더니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나의 자리를 빼앗은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도 느껴졌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천천히 이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어머니에게 며느리란 아들이 데려온 타인일 뿐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가족이 될 수 없는 존재.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말했다. 밥은 좀 덜 되게 해야 한다. 요즘 애들은 너무 무르게 짓더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그저 복종하는 법만 배웠다. 점심 무렵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다. 식탁 위에 남겨진 물컵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천천히 그 그림자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때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다. 찻잔을 들다가 잠시 멈추었고 그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이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오후 나는 깨끗이 닦은 식탁 위에 다시 밥상을 차렸다. 아무도 먹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밥을 지었다. 그것이 내 방식의 사죄이자 기도였다. 밥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김 사이로 부엌 창문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안에서 나는 내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낯설었다. 밤이 되자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오늘 회식이 있었어. 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차가운 공기만이 흘렀다. 그날도 어머니는 내 밥상을 손끝으로 밀어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내 마음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일은 조금 다르게 끓여봐야겠다. 그래도 언젠가는 맛있다고 말해주실까. 다음 날 아침 부엌엔 간장 냄새가 은근하게 퍼져 있었다. 나는 된장 대신 간장으로 조림을 만들었다. 어제보다 덜 짜게, 그리고 조금 더 달게.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하며 간을 보았다. 그 짠맛 사이로 이상하게 쓴맛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냄비 뚜껑을 덮었다. 뚜껑 위로 올라오는 김이 창문을 희미하게 가렸다. 밖에선 참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앉았다. 오늘은 어제보다 말수가 적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그걸 숨기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입맛에 맞으실까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너무 달다. 그 말에 나는 웃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미묘한 표정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자 부엌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찻주전자에 물이 끓는 소리가 공기 중에 잔잔히 울렸다. 그 사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다. 너, 내 친정에는 자주 연락하니? 나는 순간 말이 막혔다. 요즘은 바빠서 잘 못 드려요. 그래, 딸은 시집 오면 남의 집 식구지. 네 어머니도 이제 알 거야. 그 말은 무심하게 던져졌지만 내 마음엔 깊이 박혔다. 나는 어릴 적 어머니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시집 가면 내가 행복해야 내가 편하지. 하지만 그 약속은 어느새 무너져 있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나갔다. 감나무 아래에서 낙엽을 쓸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감이 예전 같지 않네. 나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뒷모습이 작고 외로워 보였다. 한때는 이 집의 주인이었고 가족의 중심이었을 그녀가 이제는 고요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그녀의 분노는 나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자신이 늙어가고 사라져간다는 두려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하늘이 흐려졌다. 가을비가 내릴 듯한 공기 속에서 나는 빨래를 걷어들이며 그날의 저녁을 준비했다. 멸치 다시를 내고 마늘을 다지며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김치를 꺼냈다. 그녀는 방 안에서 기침을 했다. 감기 드신 거예요?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 문틈 사이로 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조심스레 따뜻한 차를 끓여 문 앞에 두었다. 그 차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그 속에 담긴 내 마음도 함께 흩어지는 듯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얼굴이 피곤했다. 회사에서 일 많아? 응, 요즘 팀 분위기가 좀 안 좋아. 그는 신문을 펼치며 덧붙였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무표정하게 웃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웃음엔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식사 중 갑자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젓가락을 놓치며 밥알 몇 개가 떨어졌다. 나는 급히 손수건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괜찮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약했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싱크대에서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다. 혹시 어제 일이 마음에 남으신 걸까? 그러나 이 집에선 그런 질문조차 사치였다. 감정이란 건 늘 삼켜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집의 법이었다. 밤이 되자 시어머니의 방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 안에서 가느다란 기침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손에 든 컵을 들고 나는 문을 살짝 열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사진엔 어린 시절의 남편이 웃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밥을 참 잘 먹었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저려왔다. 그날 엎어진 밥상 위에 쏟아진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그리움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레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내 쪽을 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내일은 간장 좀 덜 넣어라.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등이 꺼졌다. 나는 문을 닫고
복도에 서 있었다. 손끝에 남은 간장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른 아침, 전화벨 소리가 적막한 집 안을 흔들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고 나는 방금 막 밥을 짓기 시작한 참이었다.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시어머니가 움직이기 전 내가 먼저 수화기를 들었다. 낯선 병원 이름이 발신자 표시창에 떴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박성호 씨 가족분 되시죠? 순간 숨이 막혔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죠?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공기 속에서 길게 울렸다. 뒤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쾅 하고 넘쳤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수화기를 빼앗듯 받았다. 무슨 소리요? 우리 성호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의 냉정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쥐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집어들었다. 가자. 그 한마디뿐이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손가락 마디를 꽉 쥐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처럼 중얼거렸다. 부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차창에 빗방울이 맺혔다. 시어머니는 아무 표정 없이 그 물방울을 바라봤다. 그 얼굴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의사가 다가왔다. 짧고 건조한 설명이 이어졌다. 충돌이 심했습니다. 머리 부상을 입고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는 들리지 않는 듯 중얼거렸다. 내가 어제 그 말만 안 했어도 병실로 옮겨진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얼굴엔 핏기가 없었고 손등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내 입에서 흐르는 말은 그저 하나였다. 괜찮을 거야, 여보, 꼭 깨어나. 시어머니는 침대 곁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엔 흔들림이 있었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자신을 용서할 자격이 없다는 듯이 그날 저녁 병원 복도는 하얀 불빛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이어졌고 시어머니는 그 속에서 작게 웅크려 있었다. 나는 따뜻한 물을 건넸다. 그녀는 받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어제 밥 차렸을 때 내가 괜히 화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지. 그 말에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어머니, 아직 괜찮아요. 깨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마지막 밥상 앞에서 그걸 엎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밤이 깊어지자 병실의 불이 희미하게 꺼졌다. 기계의 삐삐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다. 나는 남편의 손을 쥔 채 잠시 졸았다. 거시바 담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순간 무언가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모니터의 소리가 변해 있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시어머니의 울음이 공기를 찢었다. 성호야, 성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 분노도 체면도 없는 그저 한 어머니의 절규였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몸이 무너져 내렸고 나는 그녀를 안았다. 어머니, 이건 꿈이죠? 그녀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가 아침에 내게 밥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대꾸도 안 했어. 그 말에 내 눈물이 터졌다. 서로의 울음이 섞이며 병실은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비명보다 더 깊은 소리였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선 비가 잦아들고 있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아침 방송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시어머니는 기침을 참듯 말했다. 내가 오늘도 그 밥상을 엎었지. 근데 내일은 없구나.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건 슬픔이 아니라 끝내 닿지 못한 사랑이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녀의 등을 쓸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날 우리의 집이 무너졌다. 밥상이 아닌 마음이,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자 공기가 묘하게 낯설었다.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신발장 앞에 가지런히 놓인 남편의 구두, 커피잔 옆에 남은 손자국, 아직 덜 말린 셔츠의 주름.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거실로 들어갔다. 그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끝엔 병원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따라 들어가며 그녀가 주저앉는 걸 지켜보았다. 내가 이 집을 지키겠다고 얼마나 고집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지켰네. 그녀의 말은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한 꾸짖음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어떤 위로도 지금의 어머니에게 닿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 대신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안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와 고등어가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김치통 뚜껑을 열자 매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익숙한 냄새가 이상하게도 나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방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서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다. 미역국, 잡채, 나물 3가지. 모두 장례식에 쓸 음식이었다. 조용히 칼을 움직이는 동안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명처럼 울렸다. 그 리듬은 내 심장박동과 닮아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야 시어머니가 나왔다. 흰 상복 차림이었다. 손에 들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밥상을 차려야겠지.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얼게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 흰 볼을 깔고 밥과 국, 나물, 과일을 올려놓았다. 어제까지 우리 가족이 식사하던 그 자리, 이제는 제사상이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맞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손이 마치 기도하듯 떨렸다.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아이 밥상을 엎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 위에 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다. 초를 붙이자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불빛 아래 밥그릇 위에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천천히 사라졌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친척들, 이웃들, 회사 동료들. 그들은 모두 조심스러운 말로 위로를 건넸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네요. 젊은 나이에. 하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나는 문 앞에서 향을 피우며 사람들을 맞았다. 향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그 냄새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묘한 평화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밤이 깊자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다. 남은 건 초의 잔불과 식탁 위에 식어버린 밥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이게 마지막 밥상이라니. 그녀는 밥그릇에 젓가락을 꽂지 않았다. 대신 그릇 위를 손끝으로 쓸며 중얼거렸다. 밥은 마음으로 짓는 거라더니 나는 왜 그 마음을 몰랐을까?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어제까지 들었던 모든 말들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너무 달다. 간이 세다. 이게 뭐냐? 그 모든 말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모양이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내 쪽을 바라봤다. 내가 그의 아내라서 내가 더 미워했던 것 같아. 그 말은 오래 묵은 독처럼 천천히 흘러나왔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끝으로 젓가락을 쥐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그 애가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애는 내 밥을 참 좋아했는데
내가 괜히 그걸 부정했지. 그 순간 부엌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초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다. 그 그림자 속에서 마치 세 사람의 형체가 겹쳐진 듯 보였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지연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나를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불러준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그날 새벽 향 냄새가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초불이 다 꺼진 식탁은 싸늘했고 그 위엔 반쯤 남은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릇에 가장자리를 쓸었다. 따뜻했던 자리가 이제는 돌처럼 식어 있었다. 문득 떠올랐다. 어제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밥상을 바라보며 했던 말. 이게 마지막 밥상이라니. 그 말이 아직 귓가에서 맴돌았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비췄다. 나는 천천히 흰 상보를 걷어내고 식탁을 닦았다. 닦을수록 나무결 사이에 남은 얼룩이 선명해졌다. 바로 그 자리, 시어머니가 밥상을 엎었던 그 자리였다. 그때의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된장국이 바닥에 퍼지는 소리, 모든 게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그 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회한이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상복 차림 그대로였다. 손엔 묵주가 들려 있었고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기도 중이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다시 밥을 지었다. 아무도 먹지 않을 밥이었지만 그 행위가 어쩐지 마음을 안정시켰다. 밥솥이 끓어오를 때 나는 손끝으로 수증기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 온기가 마치 사라진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점심 무렵 어머니가 천천히 식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밥 한 숟갈을 떠서 향로 앞에 올려놓았다. 이젠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대신 올리는구나.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옆에 앉았다. 어머니, 밥상 새로 바꿀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대로 두자. 이 식탁이 우리 셋의 자리였으니까. 그녀는 손끝으로 식탁 위를 천천히 쓸었다. 이 나무결, 성호가 직접 만들었지. 네, 대학 때 과제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거요. 그때도 참 손재주 좋았지. 나도 이걸 볼 때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라.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날 내가 밥상을 엎은 건 사실 나 자신이 무너진 거였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눈동자엔 오래된 피로가 맴돌았다.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께 늘 들었어.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 말이 내게는 법이었어. 근데 네가 내 아들 곁에서 웃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지. 그건 질투였을 거야. 내 사랑이 작아진 것 같아서. 그녀는 숨을 깊이 내쉬었다. 나는 그걸 견디지 못했어. 그래서 밥상을 엎었지. 그게 내 오만이었고 내 벌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날 내가 엎은 건 내 밥상이 아니라 내 아들의 평온이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아직 생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조용한 마당에 낙엽이 쌓였다. 어머니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다.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엔 희미한 구름이 흘렀다. 그녀는 마치 그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찾는 듯했다. 저기 저 구름 성호 어릴 때 같네. 장난기 많던 눈빛이었지. 나는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성호 씨는 어머니 닮았어요. 고집도 따뜻함도.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럼 나는 이제야 내 아들을 다시 알게 되는 거구나. 저녁이 되자 다시 밥상을 차렸다. 이번엔 둘만의 식사였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웠다. 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냄새가 온 부엌을 채웠다. 이건 내가 할게.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찌개의 간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딱 좋다. 그 한마디에 내 목이 메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오래 미뤄진 화해였다. 식탁 위엔 여전히 성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초불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우리는 그 불빛 아래에서 밥을 먹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말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에 적었다. 엎어진 밥상이 제사상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그 식탁 위에 처음으로 따뜻한 숨이 돌아왔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향이 모두 타버린 자리에서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하얀 상복 대신 평소 입던 회색 저고리로 갈아입고 손에는 낡은 앨범을 펼쳐 들고 있었다. 나는 멀찍이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앨범 속 사진들은 세월의 색을 잃고 누렇게 발해 있었다. 어린 성호가 웃는 얼굴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사진, 학교 앞에서 찍은 졸업사진, 그리고 결혼식 날의 사진.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너한테도 미안했지. 내가 입은 드레스, 내가 끝내 칭찬 한마디 못했잖아. 그 말에 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땐 저도 서툴렀어요. 아니야. 그녀는 앨범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날 내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에게 웃고 있구나. 그게 참 못 견디겠더라. 그녀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다. 사람이 사랑 때문에 미워지는 법을 그날 처음 알았어. 그 말에 내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무너졌다. 어머니의 냉정함 뒤에는 사랑이 상처로 굳은 세월이 있었다. 그걸 이제야 이해했다. 어머니.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지금은 늦었지. 그 애도 없고 내가 무슨 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래도요, 어머니, 듣고 싶어요. 어머니가 마음속에 숨긴 이야기.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엔 망설임과 후회가 함께 있었다. 내가 성호를 낳고 얼마 안 돼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그때부터 난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지. 아침마다 밥을 지으면서 다짐했어. 이 아이만은 굶기지 않겠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아이가 너 같은 여자를 데려왔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안심보단 두려웠어. 이제 내 역할이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녀는 목을 축이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게 외로움이라는 걸 몰랐어. 그냥 며느리가 미웠다고만 생각했지. 네가 너무 예의 바르고 착하고 말이 없어서 더 그랬어. 내가 밀어내도 네가 반항하지 않으니까 나 혼자서만 싸우는 것 같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말이다. 그날 밥상을 엎은 건 네가 만든 음식이 너무 정성스러워서 그랬어. 그 정성이 내 마음을 찔렀거든.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내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마음으로 밥을 지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녀는 울음 섞인 웃음을 흘렸다. 그날의 나는 내 밥상을 엎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엎은 거야.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자리를 옮겨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마른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어머니, 그날 어머니가 엎은 건 미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랑이었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너는 참 이상한 며느리다.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니? 용서가 아니라요. 그냥 이제서야 어머니 마음이 보여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부엌까지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앨범을 덮고 나직이 말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되겠니? 네, 이 식탁 버리지 말아라. 이건 우리 셋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야. 그녀는 손끝으로 나무를 두드렸다. 언젠가 내가 밥을 차릴 때 이 식탁 위에 또 웃음이 돌아오면 좋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유언처럼 들렸다. 그날 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따라 성우가 참 많이 보고 싶구나.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남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 위엔 3개의 그릇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나는 남편의 자리, 하나는 어머니의 자리, 그리고 하나는 나의 자리. 나는 조용히 그 자국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온기 속에서 오래된 슬픔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집안은 아직도 어둠과 빛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푸른빛이 흘러들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벽에 물결처럼 스쳤다.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마치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사라진 듯한 순간이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닫혀 있었다. 평소보다 오래도록 움직임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얼굴엔 고요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머리맡에는 작은 묵주와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지연아, 나 대신 이 집의 아침을 부탁한다. 나는 오늘 성우 곁으로 간다 해도 네가 밥을 짓는 냄새 속에 머물고 있을 거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손끝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체온이 종이에 배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꼭 쥐었다. 부엌으로 돌아와 밥솥의 버튼을 눌렀다. 밥이 익어가는 동안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 김 사이로 떠오르는 햇살이 식탁을 감쌌다. 나무결마다 지난 시간의 흔적이 비쳤다. 엎어진 밥상, 제사상, 그리고 이제는 다시 아침 밥상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밥을 퍼서 2개의 그릇에 담았다. 하나는 내 자리, 하나는 어머니의 자리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진을 올려놓았다. 웃는 얼굴의 남편. 초를 켜자 불빛이 사진 속 눈가에 부드럽게 닿았다. 어머니, 여보, 오늘은 따뜻한 밥이에요.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공기 중에서 김이 천천히 흩어졌다. 그 안에 어머니의 숨결이, 남편의 웃음이, 그리고 나의 용서가 함께 섞여 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장례식이 끝난 뒤 나는 감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내 발끝에 쌓였다. 손에는 어머니가 쓰던 묵주가 들려 있었다. 굿을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바람 사이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다. 밥은 마음으로 짓는 거야.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다. 며칠 후 집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식탁은 깨끗이 닦였고 그 위엔 새로운 흰 보가 깔렸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나무의 상처 자국을 지우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자 우리가 남긴 진실이었다. 어머니가 앉던 자리엔 국그릇 하나를 매일 올려두었다. 아무도 먹지 않지만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집이 텅 빈 것 같았다. 밤마다 나는 향을 피웠다. 그 향 냄새는 이제 슬픔보다 따뜻함을 더 많이 품고 있었다. 불빛 아래 앉아 있으면 마치 어머니가 등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때마다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인지 응답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건 늘 따뜻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감나무엔 새잎이 돋고 새들이 다시 찾아왔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다. 요즘은 집이 참 밝아졌네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런가 봐요. 아침마다 향 냄새가 남아서 그런가 봐요. 그날 아침 나는 다시 밥을 지었다. 솥뚜껑이 들썩이며 김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다. 이 식탁 위에 웃음이 돌아오면 좋겠다.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식탁 위에는 3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떠난 이를 위한 밥, 하나는 남은 이를 위한 밥, 그리고 하나는 용서를 위한 밥. 초의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의 그림자를 포개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세 사람이 다시 마주 앉은 모습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식사, 그러나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부엌엔 여전히 간장과 된장 냄새가 어울려 있었다. 그것은 이 집의 오래된 향기, 그리고 남은 사랑의 모양이었다. 사람의 밥에는 마음이 담긴다. 그 말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